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다은입니다. 미국 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복서 무하마드 알리, 이들을 통해서 대중에게 알려진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치료가 완치가 아닌 증상 호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만큼 진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파킨슨병의 증상 잘 알아둬야 할 텐데요. 파킨슨병의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파킨슨 증후군은 무엇인지 라디오 상담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순천 유로 영진한의원 박병준 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파킨슨병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파킨슨 오늘은 파킨슨 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우선은 이제 파킨슨 병부터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킨슨 병은 우리 그 중간 뇌에 흑질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그 뇌 신경 세포가 급격하게 이렇게 사멸함으로써 이제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떨림이라든지 몸에 이제 굳어지는 증상들, 또 동작이 이제 느려지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만성적이고 진행적이고 퇴행성인 그런 질환이죠. 만성이라는 것은 평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 진행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치료를 통해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더 진행이 되면서 악화된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또 퇴행성이라는 것은 한번 죽은 뇌신경 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퇴행성 질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중풍, 그다음에 또 이 두 가지 질환과 더불어서 뇌신경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질환이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 같은 경우 1 내지 2% 꽤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약 지금 한 20만 명 정도, 꽤 많은 숫자입니다. 20만 명 정도의 그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 이 파킨슨병에 도파민이라는 게 큰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도파민이 일단 뭔가요? 우리 그 모든 신경세포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냅스라는 그런 간극을 통해서 약간 신경과 신경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신호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간극을 어떠한 그런 화학 물질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결시켜주는 그런 물질의 하나가 이제 도파민인 거죠. 즉 이러한 물질을 갖다가 우리 흔히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은 지금까지 밝혀진 그런 숫자가 이제 100가지가 넘죠. 조금씩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00여 가지가 이제 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또 도파민의 역할이 신경의 어떤 전달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원천, 그다음에 또 이게 부족하면 또 굉장히 불행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우울감이 오게 되는 거죠. 행복의 원천이죠.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발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파킨슨병이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시대적인 흐름인데, 네. 지금 파킨슨병의 이제 발병 그런 이제 동기나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노화거든요. 네. 위험인자가.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 노령 인구가 2000년에는 약 노령 인구가 7%였고 지금 2018년에는 이제 14% 정도로 2배로 늘어났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노령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노화가 어느 하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이제 그런 진단학적인 그런 기법들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파킨슨병으로 파킨슨 병인데 진단하는 데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3년이 걸렸어요. 이전에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몰랐던 거죠. 네. 진단학적인 지표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MRI나 MRA를 찍으면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PET-CT라는 이제 특별한 그런 뇌 흑질이라는 그런 신경세포에 다발해서 선조체로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특별한 그런 양전자 방출을 통한 그런 영상 기법을 통해서 지금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이 용이해졌다. 또한 이전에는 파킨슨병하고 파킨슨 증후군하고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영상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마커라 그러는데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인으로 이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심사평가원의 어떤 자료를 보면 2000년에 약 한 4만 명, 그다음에 2012년에는 9만 명. 근데 놀랍게도 2016년에는 지금 12만 명 정도였거든요.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현재 2020년 정도면 약 2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산하고 있는 거죠. 네. 노화에 관련이 있는데 점점 우리가 고령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인 이유 하나와 예. 또 진단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파킨슨병인지 몰랐지만 그렇죠. 빨리 예.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수치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이군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또 젊은 층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추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약간 뭐 진단학적인 기법하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노년층뿐만 아니라 이제 50세 이전에도 많이 발병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50세 이전에 이제 발병하는 것을 이제 전체의 약 한 10% 정도 이 정도 봅니다. 그래서 50세 이전에 발병하는 거를 이제 조기 발병 파킨슨병 이렇게 이제 학술적으로 명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조기 발병 파킨슨병은 대부분 다 유전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유전적인 원인. 그래서 조기 발병 파킨슨병은 좀 특징이 있는데 진행 속도는 느립니다. 그렇지만은 평생을 이 병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약물의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합병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네. 이 남성과 여성 중에 좀 더 많이 발생하는 성별이 따로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었는데 2019년에 파킨슨 저널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비율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논의에 대한 그런 종집을 찍게 됐었는데 우리 파킨슨병이 이제 발병하는 기전에 뇌신경의 염증이라는 그 기전이 있어요. 과다한 뇌신경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 세포에 산화적인 그런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신경이 죽게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는데 에스트로겐은 여성다운 그런 몸매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여성 특유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에스트로겐 역할인 뿐만 아니라 뇌신경의 염증을 억제한다는 그런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빈도가 좀 적은 편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남성의 빈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남성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네. 편. 그런데 또 여성과 남성에서 증상에도 약간 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병 특유의 증상이 이제 떨림, 트레머 떨림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그런 자세, 특징적인 자세, 이런 좀 진행 양상도 좀 빠른 편이고 다른 편이고 진행 속도도 여성분들은 좀 빠른 편이고 남성분들은 좀 완만하고 이런 조금 구별되는 미미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진행 양상 속도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다. 그렇죠. 예.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명확한 그런 원인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살아가는 환경적인 원인, 예를 들면 심신의 과로 또는 농약을 가까이 한다든지 또는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뭐 수술을 과도하게 했다든지 약물의 오남용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하죠. 네. 이런 환경적인 원인과 유전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복합적인 원인이 이제 작용을 했을 때 우리 뇌신경에 과도한 그런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활성산소는 뇌신경 세포를 둘러싸면 이제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뇌신경 세포의 60% 특정 중간 뇌 흑질이 한 60% 정도 사멸했을 때 이때 생물학적인 나이로 보면 120세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단됐을 때는 그 현재의 나이인데 뇌신경의 나이는 120세가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도파민을 포함한 다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유전적인 요인은 약 한 10% 정도 이 정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계의 가족력이 이제 파킨슨병이나 본태성 떨림이나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 있다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다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997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유전자가 발견이 되는데 그때 이 당시에 SNCA라는 유전자가 발견됐을 당시에는 이 유전자가 원인이기 때문에 파킨슨병은 질병이 정복될 것이다. 그런 굉장한 우리가 좀 많은 기대감을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발병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삶에 있어서 후천적으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전자가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걸 뭐 우리 후성 유전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또 2000년도에 지금 올해에도 지금 한 3개, 4개 유전자가 발견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올해 PSAP라는 유전자가 발견이 됐었는데 현재까지 약 한 26가지 정도의 유전자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전구 증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증상이 운동성 증상부터 떨림부터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구 증상이라는 게 먼저 나타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변비가 온다든지 우울증이 온다든지 또는 미각의 미미한 감소 이게 되게 좀 특징적인 건데요. 그 다음에 RBD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습니다. 렘 수면이라는 것은 눈동자를 막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단계죠. 네. 그 다음에 더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걸 비렘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네. 렘 수면 때 꿈을 꾸면서 내가 꿈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옆에 있는 물건을 이제 부딪힌다든지 또는 옆에서 자고 있는 분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이제 증상들을 RBD라고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이런 이제 전구 증상들이 처음에 나타나는데 특이한 거는 이 전구 증상이 진단되기 전에 10년, 20년 전부터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무슨 의미냐는 거니 파킨슨병은 오래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왔었다. 실제 진단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진단이 되면 이제 운동성 증상. 가장 중요한 건 이제 3대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떨림 증상. 그다음에 이제 굳어짐, 몸이 굳어지고 느려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서 이제 진행성 증상, 또 넘어진다든지 또 환각, 환장, 환시 또는 약물의 부작용적 증상들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네. 근데 일단 초기 증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초기 증상, 그 전구 증상을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까 변비, 우울증, 미각 감소, 후각 감소, 또 렘 수면 상태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두면 되는 걸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데 또 하나 여기서 추가할 거는 이제 내부 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진전은 본인은 떨림이 조금 내부에서 나타난 걸 느끼는데 타인이 봤을 때 느끼지 못하는 거 이걸 내부 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이런 증상들이 이제 초기 증상이 나타나죠.
특히 처음에는 손떨림 증상이 가볍게 시작하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단순한 수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일반인들이나 또 많이 이제 혼돈스러워하는 부분인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뇌의 겉껍질의 일정한 부분이 이제 경색이나 출혈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반대편 수족에 마비가 나타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국한되고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은 어느 정도 예후가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수전증이라는 것은 손떨림만 나타나지 뭐 넘어진다든지 진행이 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또 특징적인 차이점. 그렇지만은 파킨슨병은 손떨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화되면서 넘어지고 구부정해지고 경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심해지면 이제 치매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 또 우울증이나 치매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예, 보통 이제 동작이 안 돼서 우울증이 오는 그런 부분들, 삶의 질이 떨어져서 우울증을 동반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학술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서 도파민만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파킨슨병이 왔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세로토닌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우울증이 나타나는데 우울증이 이제 보통 동반되는 경우에는 보통 환자분들이 한 40% 정도 빈도가 있고요. 꽤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치매도 점점 인지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치매도 동반이 될 수도 있는데 일반인에 비해서 파킨슨병 환자는 치매가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한 40에서 60% 정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실제 파킨슨 환자는 치매로 이완되는 그런 비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네.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함께 동반될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구 증상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구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실제 동작이 잘 안 되는 그런 운동성 증상, 이거와 더불어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율신경 장애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자율신경 장애는 이제 뭐 자율신경 장애 변비라든지 침 흘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화 장애라든지 뭐 온도 조절 장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신경 장애가 이제 따라서 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약물의 부작용적인 그런 문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입이 마르다든지 또는 또 환각, 환장, 환시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또 운동성 동요라 그래서 약물이 일정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작용을 했다 안 했다, 작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리에 힘이 없고 손이 떨려서 병원을 가셨는데요. 파킨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연세가 50대 후반이신데 50대에도 올 수 있는 건지 가족 모두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한방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50대 후반이시면 파킨슨병이 올 수 있는 그런 나이시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파킨슨병 평균 발병 연령은 약 한 64.1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나이신데 조금 좀 빨리 진단을 이제 받으신 거죠. 그리고 파킨슨병을 여기 진단을 받으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내가 파킨슨병이 맞나? 이렇게 많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되는 거죠. 실제 최근에 그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전문가에 의해서 파킨슨병 진단됐을 때 그 파킨슨병이 확실히 정확한 진단일 경우가 80%가 넘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대륙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얼른 이런 진단에 대한 부분을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사실은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닐 것이다. 그러면 아닐 것이 생각하신다면 다른 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셔서 얼른 진단을 받고 이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병에 대해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적인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 또는 또 한의학적인 그런 통합 치료를 병행해서
증상을 관리를 하고 진행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저희 어머니께서 주무실 때마다 다리가 아프시다 하셔서 수면 클리닉을 갔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파민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어머니께서 파킨슨병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파킨슨병과 하지불안 증후군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하지불안 증후군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는 질환인데 네. 이 질환도 상당히 진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인지 아니면은 그냥 잠자는 데서 잠태를 하는 건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질병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파킨슨병과 하지불안증은 예후도 다르고 많이 다른 병입니다. 단지 하지불안 증후군은 상지나 또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상지도 그렇고 위에 팔도 그럴 수 있고 다리가 잠을 자려고 했을 때 갑자기 움찔거리면서 잠에서 깨게 되고 또 잠을 들라가면 또 다리가 움찔거리게 되고 또 이런 또 다리를 움찔거리려고 하는 팔을 움찔거리려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수면을 이제 못 이루는 거죠. 이제 단지 이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파킨슨병과 마찬가지로 도파민이 좀 부족한 그런 원인이 하나가 이제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철분 부족, 그다음에 또 유전적인 원인 이런 부분들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하지불안 증후군이 하지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파킨슨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좀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면의 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추, 키위, 바나나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좀 갈아서 드시는 거 또는 이제 카페인 음료를 좀 피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생활하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수면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상추, 키위, 바나나를 간 주스를 마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네, 거죠?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장모님께서 70대 초반이신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파킨슨 진단을 받았어요. 올해 들어서 부쩍 다리 힘이 없다고 항상 종종 걸음으로 걸으십니다. 게다가 손자들 이름도 기억을 잘 못하시고 글씨 쓸 때 손도 떠시고 심하게 우울해하시면서 식사도 통 못하십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파킨슨 증후군도 있던데 이게 뭔가요? 파킨슨 약과 한약을 병행하는 건 어떨까요? 작년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 보행장애가 지금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보행장애는 이제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보통 5년 정도 지나야만이 오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보행장애가 왔기 때문에 진행이 상당히 빠르면서 균형장애가 왔기 때문에 파킨슨 증후군이 일단은 의심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MRI나 PET 이런 기본적인 영상 검사 그다음에 또 바이오마커를 통해서 진단을 정확히 이제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바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약물요법부터 해서 보완요법 해서 바로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한의사 박병준 원장과 함께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 이어가 볼 텐데요. 파킨슨병 초기 증상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또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가족적인 그런 부분들, 유전적인 그런 병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변비나 이제 수면 장애,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의심이 된다면 바로 전문가의 어떤 진찰을 바로 받아보는 것이 조기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유전적인 영향이나 초기 증상을 살펴보는 것. 네. 그리고 또 파킨슨병은 질환 특성상 개인에 따른 증상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던데요.
본질적으로 파킨슨병은 진행이 되면서 악화되는 질환인데 환자분의 어떤 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저질환의 유무, 그다음에 또 삶을 살아가는 환경,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또 유전자의 어떤 변형, 유전자의 돌연 변이의 유무에 따라서 진행 속도 자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방에서 그럼 파킨슨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나요? 파킨슨병의 이제 진단 기준은 영국 파킨슨병 학회 뇌은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증상이 있는데 3대 증상이라는 건 이제 떨림, 굳어짐, 느려짐. 네. 이 세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 증상이 있으면서 현재 항파킨슨제로 사용하고 있는 엘도파라는 약이 있는데 네. 이 약에 대해서 반응이 유의하게 나타났을 때 이제 임상 진단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이제 서양의학적 그런 치료 방법과 한의학적 치료 방법을 이제 보통 병행 치료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병행 치료를 하는데 약물요법과 더불어서 이제 재활요법, 걷는 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식이요법, 이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이런 세 가지의 어떤 치료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과 이제 뇌신경의 어떤 활성화를 이제 유도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활성화 또는 항염증 효과, 항산화 효과 이런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질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완치는 힘들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파킨슨병은 이제 진행성인 질환이고 치료를 해도 악화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행을 어떻게 하면은 좀 느리게 또 완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네. 근데 앞서서 파킨슨 병도 있고 파킨슨 증후군도 있고 이게 예. 약간 다른 건가요? 파킨슨병과 증후군은 증상은 초기에는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예후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증후군이요? 네, 증후군이 그래서 증후군이 더 예후가 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은 이제 휠체어를 타는 그런 시기 진단받고 나서 이런 시기를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를 보는데 네. 파킨슨 증후군은 진단받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이제 휠체어를 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진행이 좀 빠르다. 그래서 진행이 빠르다는 것은 예후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파킨슨병 아래 파킨슨증 안에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이 있는 건데 파킨슨 그렇죠. 증후군이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은 그렇습니다. 편. 예, 예, 네, 그렇군요. 네. 또 증후군의 경우에는 느리거나 빠르게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그 증상이 어떤가요? 네, 증후군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기저질환, 그다음에 또 환경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유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작용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행 속도가 빠르지만 그렇지만은 약간 좀 증상의 차이라든가 진행 속도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 비전형적으로 2차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파킨슨 이제 분류를 할 때 학술적으로 분류를 할 때 이제 파킨슨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킨슨증 안에 카테고리 안에 파킨슨병하고 비정형 파킨슨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정형 파킨슨증은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2차성과 이제 파킨슨 플러스로 나눌 수 있는데 2차성이라는 것은 약물에 의해서 또는 혈관의 손상에 의해서 외상에 의해서 손상을 당해서 파킨슨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2차성은 예후가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런 원인 제거가 이루어진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은 흔히 우리 아까 설명드린 파킨슨 증후군이라 얘기합니다. 그냥 플러스 없이 예, 증후군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비정형 파킨슨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증후군도 치료 방법은 좀 비슷하겠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뭐 방법에 의한 질환에 따라서 증후군도 또 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질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까지 파킨슨 증후군에 대한 그런 약물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우선적으로 파킨슨 병에 대한 약물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는 대증 치료,
그다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거가 현재로 봐서는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순천 유료 영진 한의원 박병준 원장과 함께 한방 상담 진행했습니다.